있는 그런 대표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새만금 청장님. 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몇 달 됐어요? 2달 됐습니다. 2달 됐어요? 업무 파악은 충분히 하셨겠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 투자와 새만금 사업 정리하는 문제. 네. 새만금의 정리 방향은 정했어요? 네, 일단 가장 큰 것이 그 50년까지 면적을 되게 많이 한 거를 35년까지 해서 한 매립 면적을 30% 정도 줄이는 걸로 지금 앞으로도 그럼 10년 동안 매립을 계속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행력이 있는 계획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 얼마 드는데? 지금은 22조 8천억인데요. 그 11년 기준으로 22조 4천억 정도로 지금 변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2조를 더 들여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투입된 건 9조 9천억이 되겠습니다. 11년 기준으로 12조 좀 넘게 13조를 더 넣어서 10년 동안 더 매립한다? 사업비에는 그 용지 매립비도 있는데요. 네. 기반시설 투입비도 있고 수질 개선도 있기 때문에 용지 매립비는 한 12조 정도에서 한 4조 정도 좀 줄 겁니다. 한 2조 정도 좀 줄 겁니다. 용지 매립비는. 면적을 대폭 줄이고 산업단지용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부 국고로 하지 않고 개발 공사를 하고 외부 채권을 발행하고 그런 방식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 얘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년 됐어요. 그 시작한 지가? 35년 정도. 35년 됐어요, 벌써. 35년 동안 하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만 놔둬서 한 100년 할 뻔했어요, 100년.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앵커 기업이 들어오고 앵커 기업 이후에 다른 민간도 오고 그래서 대강 이렇게 민간의 수요들이 좀 보입니다. 한 10년, 15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규모하고 매립하고 방식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시작할 때 너무 거창하게 해놓고 사실 책임도 못 질 만큼의 규모로 계속 키우다가 이거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다가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새만큼 더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뭘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서 현생에 뭔 좀 도움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고 미뤘다가 돈 든다고 또 미루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다음 생을 기다려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지연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도 30년간 이렇게 끝이 안 보이다가요. 작년에 대통령 오셔서 딱 끝이 목표가 딱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걸 적정한 선에서 정리를 하고 실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쪽으로 하고. 네, 그게 지금까지 거기 들어간 돈을 차라리 전북이 다른 산업 투자나 뭐 이런 데다 투자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뭐 그때 판단이 지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실용적으로 접근을 좀 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할지도 빨리 정리를 확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논의를 하고 필요한 있습니다. 부분을 축소하고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고 예. 바꿀 거 바꾸고 딱 적정한 선에서 네. 닫고 그 내용이 있는 투자를 해야죠. 예를 들면 현대차 로봇 공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뭐 유치하든지 거기에 주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현대차의 그 투자 내역이 사실 엄청난 대규모예요, 그죠? 그런데 딴 데서 여기 9조 한다고 그러다가 딴 데서 800조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가 너무 커서 상상 못할 규모라서 그런 거지. 이게 이 새만금에 유치된 산업 규모도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네. 예, 뭐 3년, 5년, 10년, 15년 그렇게 놓고 보면은 계속 확장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초기 투입 비용 정도 예상한 거고 이게 예를 든다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된다고 보면 사실 엄청난 대규모 여기 곱하기 몇 배, 몇십 배 되지 않을까요? 정의선 회장님은 울산만큼 키우겠다고 지난번에 발표하셨습니다. 네. 발표장에서. 근데 이제 금액이 이제 초기 투자를 근데 구조하다 보니까 그때는 커 보였는데
지금 뭐 딴 데는 뭐 몇백 쪽으로 4,000쪽으로 이러니까 지금 처음 발표하실 때는 아마 로봇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이제 큰 사업 계획들이 발표가 아니고 그때 들었을 때만 해도 모두 다 놀랐던 금액인데 뒤에 이제 정말 숫자가 몇백조가 되면서 작아 보이지만 지금도 저는 엄청 큰 사업이고 이게 로봇 파운드리까지 가고 전체 연결되면 정말 여기서 실증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로봇계의 TSMC를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문 제작, 주문 세상에 생산. 상정 가능한 모든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거기에 구현하겠다 이게 꿈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저는 이제 일반 시민들은 왜 다른 데다가 저렇게 더 많이 하고 우리는 요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가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은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말 정책적 결단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무슨 공기업 설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여기다 나눠주고 저기 한 개 하고 저기도 좀 섭섭해하니까 하나 넣어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섭섭하게 만들면 그게 무슨 해결책이 나와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죠. 그런 걸 무책임이라고 그러죠. 무책임. 공직자의 제1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또는 행사한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도 못할 얘기를 누구 기분 좋으라고 막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나쁜 행동이에요. 그 전북의 우리 새망 청장은 거기 계실 테니까 설명을 잘 하십시오. 잘하고 어쨌든 거기도 정부로서는 정말 애써서 만들어낸 유치 성과인데 그리고 사실 전망이 가장 좋은 큰 사업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큰 사업인데 그거를 이거 필요 없어 설마 그러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년 초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주면 아마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장래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면 좀 달라질 겁니다. 이게 현대는 최초 발표라서 이게 큰 장기 계획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일부 초기 이것만 순박하게 좀 그런데 하여튼 초기 것만 이렇게 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다. 총리님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지금 코레일하고 SRT 관련해서 합쳐지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는 좀 와닿는 걸 같고 저도 세종으로 기차 타고 출퇴근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통합됐을 때 효과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앱을 통합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훨씬 더 편의성은 좋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차 타고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건 정말 차 안에 외국인 분들이 진짜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탔을 때 전체가 외국인인 경우도 많았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앱을 쓰고 있으신지 제가 유럽에 있을 때는 정말 앱이 잘 돼 있어서 사실 외국인들도 제일 잘 쓰게 돼 있고 관광하고도 물려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런 이 부분에 대한 편의성 이런 계획들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9월 통합을 목표로 해서 8월에 실제 이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 앱 시장은 8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쓸 수 있는 앱 문제도 어쨌든 더 발전시켜 나갈 과제로 보고 있고 진행을 좀 하고. 지금 현재 앱은 그러면 지금 외국인용 앱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현재 그건 제가 안 그러니까 만들어서 담당해서 알고 누구 있는데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 좀 필요할 아는 것 사람. 같은데요. 현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KTX에 대해서 예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이제 1개월까지밖에 예매를 하고 없어서 2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10월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용 앱이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용 앱은 없습니다. 근데 네. 다만 그거 좀 물어본 확대해 거잖아요.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거기 같고요.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네.
물어본 게 그 내용이었는데 그 네. 대답이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고래일 사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있냐 없냐 하면 되지 뭐. 현재 외국인을 위한 전용 앱은 여기 있습니다. 네. 외국인을 위한 전용 앱은 없지만 각 역에 AI 통 번역기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실제로 외국인들을 위해서 티켓의 현지 판매 채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네. 95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없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국내 내국인용 앱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건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 요즘 세상에는 예. 막 옛날처럼 이렇게 입력 안 해도 되잖아요. 예. 네. 그것도 역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면 전환하면 순식간에 할 수 있죠. 약간 예. 수정되는 것만 수정만 하면 될 테고. 근데 이게 나온 김에 올해 외국인들 KTX 고속철 이용이 54%가 늘었습니다. 외국인 승객이. 관광객이 그만큼 관광객이 그만큼 늘어서 그다음에 또 지방을 찾아다니니까. 근데 앞으로 이거는 관광 전략이 더 본격화되면 더 폭발적으로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실은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교통 분담 문제에서 철도의 교통 분담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예. 그 반대로 얘기하면 교통 분담률이 너무 떨어지면서 전부 다 전기 고속버스 노선이 다 폐쇄되고 있다더라고요. 예. 이거 사실 문제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유가 철도 요금이 너무 싸서 그렇다. 그냥 버스 타는 것보다 철도가 훨씬 더 싸고 편하고 빠르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 고속버스가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건 구조적으로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 관광객이 늘어나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관광객 전체가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 지방으로 가는 게 또 늘어나고 그래서 지방으로 가는 교통 수요가 따따블로 늘어나서 실제로 앞으로는 이게 우리 내국인들이 오히려 이 표를 사기 어렵다는 그런 이제 불만들이 그런 나올 문제가 정도니까 철도 전체적인 이 수용이 사실 수요가 훨씬 빨리 늘 수 있어서 우리 계획이 그걸 따라가는지 공항은 어떨지 그런 것도 저는 이게 그 버스 고속버스가 지금 사라지는 문제도 사실 국토부에서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우리 참관단들 요 문제에 관한 얘기들 있으면 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이 자기 소개를 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파란색 인사는 최대한 생략하고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저는- 핵심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온 시민 김우리라고 합니다. 정책의 실효는 시민이 체감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대표적인 신도시지만 교통 인프라는 그 속도를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광역버스가 만차여서 여러 대를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공공자전거나 택시를 이용해서 이전 정거장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신도시 교통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도시의 성공은 주택 공급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와 대광위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서 출퇴근 시간대에 광역버스 확충, 수요 기반의 유연한 노선 조정, 환승 편의 개선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요한 과제고요. 또 다른 분. 저는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보다는 비용을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 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 신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시공성과 경제성 등이 우수하면 이를 설계에 반영을 하고 국토부 장관은 신기술을 우선 적용 공고할 수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건설 신기술 인증 기업에게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건설업이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담당자 건설 신기술을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용만을 판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신기술은 비용뿐만이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현장 적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저는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와 해체 공사의 붕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해체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체 특성에 맞지 않는 기존 비계를 권고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과 같은 좀 요약해서 합시다. 추락과 붕괴 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기술 개발을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도 오히려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입찰 참여에도 할 수가 없고 회사는 도산 위기로 내몰리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해체 분야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로 인한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점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분. 저기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 주면 좋겠어요. 타이의 매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시에서 온 김윤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초대해 주신 대통령 감사드립니다. 국가 기반 시설, 철도, 도로 등을 구축할 경우 지방 부담률을 지방 재정 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자립도가 지금 22.11%로 경기도에서 26위로 가장 낮은 수준에 거의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를 한다 보면 70%는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지방에서 30%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30%라는 부담이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발전에 과용 자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또 저기 여성분, 예, 저쪽에. 대통령님, 저는 현장에서 내 집 마련에 높은 장벽 앞에 고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매주 마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고가연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원하는 집이 있어도 대출길이 막혀서 발만 동동 그르고 있고 어렵사리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높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살 수 있는 집 자체가 없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감세를 우려할 수도 있지만 양도세를 유연하게 낮춰 매도를 유도한다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취득세, 양도세 등 전체 세수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로서 건의드리자면 이렇게 활성화된 세수를 바탕으로 평생 노력해 집 한 채 마련한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차등적으로 강화해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의 실리적이고 유연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지금 계속 의견 수렴 토론을 하고 있죠. 예, 오늘까지 세제까지 다 3번 했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23일 날 네, 그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다 감안해서 논쟁해야 될 쟁점 중에 하나니까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살고 있는 이봉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규제 합리화 관련한 카테고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입주자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근데 이제 그 아파트도 제가 볼 때는 그 국가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데 이제 아파트 드라마를 보면 약간 막 입주자 대표회의가 막 비리가 많고 뭔가 일을 잘 못하는 걸로 이렇게 많이 비춰지는데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하고 관심도 생기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그 예전 같으면 이제 통반장님들인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들이 뭔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약간 이제 규제 합리화랑 약간 엮인 게 뭐냐면 그
보통은 이제 시나 도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거의 이제 대부분이 못하는 것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 그 시스템은 어떤 테스트 베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저희 그 뭐 아파트 자체적으로 뭔가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허용해달라. 그건 아니에요? 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다음 저기 농축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보고하시죠. 예,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농식품부와 두 개 청의 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박은식 산림청장이 차례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신 후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두어야겠습니다. 농업인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난 1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첫째,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둘째,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셋째, 현장에서는 효능감을 더했습니다. 넷째, 농업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다섯째, 일하는 방식을 혁신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더 큰 내일로 나아갑니다. 근본적으로는 생산에 필요한 자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 AI에 대한 투자가 더 확대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친환경 규제 등 수익 규제 대응도 함께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구되는 속도가 달라졌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 덕분에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더 많은 지역으로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조금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농정을 만드는 계획 지금 시작합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요 성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 지급 후에 인구가 4.9%, 소비처가 13.8% 확대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지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개 군을 제가 모두 방문을 했었는데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체감 평가와 기대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성과는 언론의 긍정적 평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푸드 플러스 수출은 대통령님 해외 순방 계기로 해서 검역 협상 타결이 여러 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상반기에 70억 5천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 밖에 먹거리 5종 세트 지원, 중동 전쟁의 적시 대응, 대대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서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다음 역점 과제입니다. 기후변화에도 농축산물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정 공급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7월 7일 날 발사된 농림위성 등을 활용해서 적정 생산량을 더욱 정밀하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고 생산자 단체와 함께 농작물 재배 면적과 생육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통 분야의 경우는 도소매 단계에서 경쟁을 강화해서 구조를 혁신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도매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법 재개정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법에 따라 강화된 도매법인 평가로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내에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해서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인근의 마트 가격들을 비교할 수 있는 AI 기반 가격조사 앱도 시범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위한 AI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직 농업 분야는 기계화, 디지털화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농업에 빠르게 AI를 확산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AI가 접목된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을 23개소까지 확대하고 보급형 AI 스마트팜 모델도 개발해서 중소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한 농업용 AI 제품은 신속히 상용화하고 무안에 KAI 농업 선도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AI를 통해서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 모델, 돌봄과 같은 생활 서비스와 농정 관련 민원 서비스에 AI를 접목해서 편리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입 안정 보험의 품목 확대, 가격 안정제 신규 도입, 재해복구비 지원 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 장치를 대폭 강화합니다. 또한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 시에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형 계절 노동 등도 대폭 확대합니다. 현장의 공동영농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농작업 시에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K푸드 플러스 수출입니다. 160억 달러라는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드워드 리 베이커 등과 같은 명예 홍보대사 활동도 지원하고 K 이니셔티브와 연계한 마케팅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전략 품목과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시장에 가용 자원을 집중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2개소인데요.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에 저수지 등을 활용해서 농촌 태양광이 신속히 늘어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6,000톤을 고체 연료로 활용해 최초의 상업 발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동물복지 정책은 실질적인 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봉사동물,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복지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요구가 많은 진료비 부담 완화,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속도감 있는 개혁을 통해서 농정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먼저 농협개혁의 경우는 감사위원회 독립과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1차 개혁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1차 개혁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같은 후속 개혁 과제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경우는 7월 14일 기준으로 기본조사 목표의 71.1%가 진행되었습니다.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27.6%의 농지는 심층 조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하면서 농지 거래가 위축된다거나 임차농 피해가 우려된다는 현장의 걱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직거래 플랫폼도 만들고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등을 통해서 현장 우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은행이 충분히 매입하기 위해서 재정당국과도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소득 확산을 통해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농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월 달부터는 화천 등을 비롯해서 현재의 10개 군에 7개 군을 더해서 기본소득이 추가 지급됩니다. 사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항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년 본사업에 대비해서 시범사업 성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연내에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서 사회연대 경조직을 육성해서 농촌에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139개 농촌 시군별로 공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음식,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농촌에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농촌 창업 증가율은 연평균 7.5%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창업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어제 제가 농식품 스타트업이 참여한 창업박람회를 다녀왔는데 200개 테크 기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근데 그 농식품에 결합되는 그 테크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농업 농촌에는 귀농 귀촌, 농촌 관광, 태양광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창업할 거리들이 매우 많고 청년들이 이를 원하기 때문에 이를 농식품부가 촘촘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정상화 추진 TF와 워크숍 등을 통해서 현재 39개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이 과제들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은데 안전 문제를 고려하면 농기계의 그 주행형 농기계의 음주운전도 금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2장을 선출하는데 1인 1표로 개선해달라. 현재는 호당 한 표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지역이 예,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이야기가 돼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과제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 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농축산물 수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실 농축산물 가격이 높으면 우리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또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우리 농업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생산량에 따라서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 가격이 높은 품목, 계란이 그렇습니다. 이 계란은 공급을 저희가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채소류는 지금 가격이 너무 낮아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비 촉진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수급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철 되면 재해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상기후 때문에 재해 발생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올해는 평시하고 비교하면 2만 개소 이상 더 많은 취약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할 것이고 만약 피해 발생을 한다면 즉각적인 복구 조치 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박수도 한번 하시죠. 농진청장님 바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38쪽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상반기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영농부산물 7만 2천 톤을 파쇄하여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농업인의 영농 부담까지 줄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가지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현장 밀착형 농작업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폭염에 대비하여 전국에서 선발한 1천여 명의 온열 질환 예방 요원이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밀착 지원하고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여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둘째, K농업기술을 세계로 확산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코이카와 협업으로 라오스와 방글라데시의 농촌 개발을 지원하고 몽골, 중앙아시아 등 수원국에는 우리 농업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셋째, AI 기반 미래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업기술 특화 AI 에이전트는 AI 이사기를 고도화하여 농업인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영농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발사한 농림위성은 내년부터 작물 생육 상황과 재배 면적, 농지 변화, 농업 재해를 정밀하게 관측하여 데이터 기반 농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주도 성장 과제입니다. 성주 참외와 같은 지역 특화 작목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연구개발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관리 제도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성과를 만들고 AI와 농림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산림청. 네, 산림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 피해를 작년에 비해 대폭 줄였으며 목재 생산과 임목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배 상향하여 임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에도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점 과제입니다. 현장 임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임업 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목조건축법을 제정하여 목재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총 연장 849km의 동서 트레일을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트레일이 지나는 225개 농산촌 마을의 활력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 정상화 과제로서 부실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을 집행하여 산림 분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산림사업 실행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8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완료하고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페이퍼 업체의 입찰 보증금 몰수와 과징금 상향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청은 5월 15일부터 여름철 산사태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예보 발령과 선제적인 대피를 유도하여 산사태 피해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가을부터는 야간에도 헬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종사 양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가을철 산불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두 부처 고생했습니다. 우선 산림청은 올해 봄,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산불 피해를 조기 대응해서 정말 큰 성과를 냈어요. 피해 면적도 크지 않고 인명 피해는 없고.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공직자들 뭐 다른 부처들도 다 함께 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다들 같이 애써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대응한 덕에 어쨌든 죽는 사람도 없고 산림 피해도 어쨌든 내년에 비해서 100분의 1로 줄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돼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99.3에서 99.5 정도로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헬기는 아직도 투입할 준비는 아직 안 된 상태. 지금 이제 산불 대응에 조금 이제 비수기 때문에 조종사 양성을 지금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저희가 8대 헬기 가용하는 헬기가 있는데 다 가용할 수 있는 조종사를 9월 말까지 확보해서 10월 15일 가을철 산불부터는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야간에 운용 가능한 헬기를 사놓고 그걸 얼마 동안 도대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예 사지를 말든지 어쨌든 야간 산불 진압이 가능한 헬기는 어쨌든 그 용도로 샀잖아, 그죠? 비싸게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아예 안 쓰고 있으면서 또 사고.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네, 철저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자산을 다 필요해서 샀으면 그걸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공직자 또 국가기관으로서 책임이자 의무인데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밤에 주로는 산불이 확산되잖아요. 네. 낮에는 진압을 하지만 밤에는 진압이 안 된다고 사실상 내두니까 밤에 확 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라도 불면 그냥 대책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밤에는 주로 지상 진화대원들이 산에 올라가서 직접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되게 어렵죠. 네. 그 야간 헬기가 이제 야간에 운영하다 보면 좀 조종사들의 안전 문제가 조금 그렇긴 있는데요. 하죠. 안전에 신경 쓰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그것도 일이니까. 그리고 그냥 관심인데 이 목조 건축법을 만들면 국산 목재 생산이 실제 활성화돼요. 목재 지금 우리나라의 목재 원목으로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요즘에 이제 원목으로 사용하는 한옥 같은 경우는 원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 외에도 CLT라든지 이렇게 집성재라 그래서 목재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다시 붙여서 만드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원목 자체를 쓰기에는 우리나라 목재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지금 많이 좋아져 가지고요. 이제 목재 산업계의 의견에 따르면은 지금 목재가 생산이 좀 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목재들이 많이 그래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오래전부터 화목으로 안 쓰고 그냥 키우다 보니까 숲은 우거졌는데 그 쓰지를 잘 못하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진청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 하나는 농진청이 지금 해외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농진청 어디? 네, 그렇습니다.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 지원 사업하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뭐예요? 주로 농업- 벼농사 가르치는 거 이런 거 합니까? 벼농사도 있고요. 또 축산 쪽에서 낙농 기술도 들어가 축산도. 있고요. 또 병해충,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는 병해충에 대해서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병해충에 대해서 좀 가서 기술만 해주면 거의 100% 이상의 증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땅은 넓은데 사람들이 굶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농업 기술을 가르치거나 개간을 해서 아니면 그 뭐 무슨 관계 시설 같은 걸 해주면 농사가 되지요.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거기 대개는 방치하다시피 하고 가난하게 먹을 거리도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지금 다른 나라 사례들도 보고 이제 국제화돼서 보기도 잘할 테고 나름의 열망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방치되고 있을까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논 만들어서 좀 원시적이긴 하지만 물길 대고 벼씨 뿌려서 키우고 그러면 되는데 왜 안 저희들이 할까요? 들어간 지역은 잘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선도. 예, 그리고 사업이 저희들이 만약 빠져나온 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시설 그런 것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관계시설을 하려고 할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의지가 문제군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그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선 공동체의 의지를 또 만드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요건은 갖춰져 있는데 가능하고 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의지의 문제다. 네,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학기술로서 농업기술로서 수단을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걸 할 때 지금 현재 코이카 쪽에서 들어가는 인프라 쪽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인프라와 기술과 거기에 있는 공동체의 의지까지 된다면 이제 자립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새마을 운동중앙본부에 가서 일부러 그때만 가봤는데 네. 새마을 운동을 전파하는 것 거기다가 물리적 지원, 네. 관계시설 만들고 논밭 만들고 예를 들면 씨앗 개량하고 또 현지에서 지도하고 지금 올해 그래서 9월에 라오스가 시작되고요. 11월에 방글라데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저희 코피아와 코이카 이 세 개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합동으로 했습니다. 좀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산발적으로 따로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는 각자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통합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지역의 공동체의 자립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 ODA, 농업 분야 ODA. 최종 지휘는 누가 맡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도 규모가 제일 큰 코이카 쪽에서. 코이카가 맡아요. 네. 농업 분야면 농업 쪽이 맡아야 되지 않나? 코이카는 종합 지휘를 할 텐데. 예, 그래도 뭐 아마 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농진공 이런 우리 그 공사들이 할 텐데요. 그런 총괄 설계. 이렇게 행정적인 이런 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농식품부 요새 계란이 화두인데. 예, 계란이 요새 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비싸죠. 네. 근데 지금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기로 했잖아요. 2억 3천만 개 수입. 1억 3천만. 2억 3천만. 2억 3천만 개. 예. 그게 이제 이달 지금부터 들어옵니까? 이미 들어오기 들어오고 시작했습니다. 매주 몇 천만 개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중에 풀리면은 계란값이 좀 떨어지나요? 약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저희가 매일 우리 국내 생산이 4,900만 개가 나옵니다. 매일? 네, 매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이 들어온다는 게 숫자상으로 뭐 이렇게 사실은 며칠 분량밖에 안 되지만 그게 적재적소에 들어서 일종의 가격을 좀 낮추는 영향을 메뚜기 주겠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좀 보고 있고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부터는 저희가 전년도 7월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생산량이 0.1%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2억 3천만 개가 더해지면 8월에는 저희가 작년도 8월 대비해서 조금 더 생산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3천만 개라고 하면 하루에 우리가 한 4,900, 5천만 개 정도 예. 생산되고 소모되니까 한 4, 5일치밖에 안 되지만 4, 5일치. 예,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우리 거 생산이 되면서 그게 더해져서 여기저기 마트에 그것이 싼 가격으로 풀리니까요. 역할을 합니다. 국민 1인당 하루에 계란 한 개쯤 먹는 한 개씩 드십니다. 한 개쯤 아기들까지 다 합해서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니까요. 그렇죠. 예. 그분들한테 좀 요 싼 달걀을 많이 공급해 드리고 근데 우리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계란 생산이 0.3%가 줄어드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다는 거예요? 6월 달에는 조금 더 많이 줄었었고 지금 7월 전체 현재 통계로 상태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0.1% 줄었는데 소비가 좀 늘었습니다. 작년 7월하고 비교해 보면. 갑자기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계란을 갑자기 더 많이 아무래도 이제 드시게 달걀이 예. 다른 가장 저렴한 단백질이기도 돼지고기가 하고요. 비싸진 것도 영향이 있나요, 그럼?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돼지고기 가격은 지금 안정화됐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 국내 계란은 지금 수입하는 것은 일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특별한 예. 프리미엄이 예.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계란들은 대개 일반란이 아니고 무슨 예를 들면 유정란, 무슨 복지, 란 뭐 예,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일반란도 일반란도 있고 그런 프리미엄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게 많아요? 양적으로는 일반란이 더 많은 많아요. 것으로 예. 어쨌든 이게 농작물 가격은 진폭이 예, 맞습니다. 다른 출렁임이 것보다 좀 심하게 예, 크죠. 예. 작년에 조류독감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번 겨울에 좀 조류독감 피해가 컸습니다. 컸어요? 예. 이제 물가 안정에 나름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농어촌에 이게 여기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통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교통, 예. 면단이나 이런 데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예. 남은 사람 몇 명 안 되고 예. 거기다가 버스 운행을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것도 비용이 커서 갈등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상황 혹시 아세요? 예, 농어촌 교통 모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82개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교통 모델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수요자가 필요할 때 운행을 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통근 시간에는 고정 노선을 하더라도 근데 수요 이제 이게 응답형 교통 체계로 예, 근데 이게 그 택시를 보내줍니까? 택시 아니고 뭐 이렇게 마이크로버스 같은 이런 형태인데요. 그럼 부르면 오는 걸로? 네, 그렇게 가는데 그게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대기 시간이 길고 몇 사람 안 타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효율화해보자 해서 올해 저희가 AI를 여기에 도입한 모델을 저 5개 군에 먼저 도입을 합니다. 통계를 뭐 봐서 돌아다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영암 같은데 시범 사업 한 것을 데이터를 보니까 대기 시간도 거의 절반으로 줄고 타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요응답형으로 수시 운행하는 게 예. 훨씬 더 싸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선을 하려면 운전기사의 유지비, 관리비 등등이 들 텐데 그냥 부르면 가서 차 맞습니다. 태워다 오는 게 훨씬 지금은 싸게 먹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은 버스 요금 수준으로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의 취약 지역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도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남에 어디 보니까 무슨 100원 택시인가 이런 거 그때 운행했었는데요. 하는 지금도 지역들이 하고 여러 있어요? 지역들이 있습니다. 100원 택시. 그다음에 이거는 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 동물복지 전담 기구, 예. 동물복지진흥원. 복지진흥원 또는 복지청 뭐 진흥원, 예. 그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 대선 공약이기도 할 텐데. 예, 그게 저기 총리님 주관으로 해서 전 총리님 주관으로 해서 총리실에서 민간 전문가들하고 관련 부처하고 저희가 사회적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그래서 결론이 난 거는 총리실에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예, 위원회를 두고, 근데 이게 뭐 수의력 문제도 있고 검역 문제도 있고 하니까 동물 보호나 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추진을 하면서 관련 부처랑 같이 논의를 해가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 문제에 좀 전담할 수 있는 일종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을 하자, 이렇게 좀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게 부담되긴 한데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 동물은 또 많이 늘고 있을까요? 근데 업무가 사실 엄청 많아요. 이게 애완동물들이 많이 크니까. 예. 요거는 그러면 공공기관으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담 기관을 지금, 예. 하나 만든다. 예. 어차피 그렇게 결론이 나서 빨리 합시다. 이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 근데 다른 기관 하나 줄이시면 네트로.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물 복지원 이건 좀 빨리 추진을 하기로 하고 설계를 잘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가구들이 지금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아까 보고에 있긴 하던데. 예, 맞습니다. 이거를 진료비를 좀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펫보험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이 전국에 5,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 중 취약한 가구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공공 상생 동물병원을 지정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수가를 낮게 받고요. 그다음에 많은 그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 자주 받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일종의 진료비 공개를 좀 하자. 그래서 좀 가격을 표준화하는 작업 이걸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 보건소에 동물 진료과를 만들자. 예. 그랬더니 이것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랬더니 야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취급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반발도 많아요. 근데 사실 아주 기본적인 전에는 이 동물 진료를 꼭 필요한 경우는 안 했잖아요. 아니면 갖다 버리든지 막 이랬는데. 요즘은 경미한 질병이나 또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도 이 병원을 찾았고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것도 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다 세금 내는데 그것도 약간은 공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던데 이러면 또 욕을 하려나? 어떤가요? 근데 수요가 상당히 높고요. 엄청 많죠, 우리 사실은. 지금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가 1,500만 가구 정도 되니까요. 이 부분은 그리고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사실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병원, 상생병원 이런 이름으로 한번 운영을 시작을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가구로 1,500가구, 1,500만이면 되게 한 5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500 제가 하여튼 헷갈립니다. 가군지 1,500만 명일 가능성이 많죠. 명. 예. 근데 이것도 근데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보호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또 일면 들기도 해요.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도 지금 제대로 책임을 못 지면서 무슨 맞습니다. 동물까지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또 이거를 확대하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지금 예를 들면 뭐죠 그게 새끼 못 낳게 하는 뭐 중성화 이런 건 지금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유기동물 관리 이런 것도 사실 꽤 비용이 들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아직은 이견이 없는데. 공공에서 예를 들면 반려동물 진료나 이런 걸 일부 좀 해보는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디에다 공공 영역에서 동물 진료나 이런 걸 한번 하는 것에 대한 찬성은 1번, 반대는 2번 한번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좀 정책 판단에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저거 좀 이따가 대충 나오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진료비 부담은 실제로 매우 큰 것 같아서 예. 하여튼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좀 해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어디 뭐 시범 사업도 한번은 뭐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요새 농업 직불금 얘기는 특별히 좀 없던데 예. 좀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또 말씀 주셔서요. 전에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농업 직불금 받았다고 막 그만두고 막 그런 데까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긴 한데 예, 말로는 지금, 예. 실제 어떤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조사 중에 있는데 이게 농지조사 하는 것하고도 사실 관련이 됩니다. 농지조사 하는 게 이제 임대차에 있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게 이제 경영체로 등록이 돼야 직불금을 수령을 하기 때문에 지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주지 않고 예를 들면 직불금을 수령을 하고 농사는 다른 분이십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봤어. 아 예. 근데 절대 소문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농사 지을 기회를 뺏긴다. 근데 나한테 슬쩍 얘기하면서 절대로 딴 데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농지조사를 할 때 약간 현장에서 우려감들이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그래.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농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수준 이게 한 10년 거의 가까이 돼가네. 제가 과거에 선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농업 분야 공부를 하다가 그때 받은 자료, 꽤 오래전 자료예요. 네. 우리나라는 농업 가구에 대한 지원금이 그때 당시로는 대기업으로 한 270만 원, 일본이 한 750만 원, 유럽이 한 1,200~1,300만 원, 미국이 2,000, 어디가 뭐 한 2,000 많이 해준 데가 한 2,500만 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을 텐데. 네. 지금 이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형식의 농가에 대한 직접 아니 지원금, 농가 지원금 수준은 얼마나 돼요? 그 국제 비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국제비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대충. 기억이 안 되는데요. 우리 농가 수 대비해서 농가의 소득이 지금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농업소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전소득이라는 게 있고 이전소득. 농외소득이 있는데 이전소득에 잡히는 부분이 이제 공공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 그게 얼마 것입니다. 정도예요? 그게 약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예, 2천만 원. 맞나요? 농가 소득에서 1,500? 맞나요? 예, 맞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맞나요? 맞죠? 예, 맞습니다. 1,500, 2,000 예.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었던가? 그 사이에 10배 올랐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평균이니까요, 대통령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규모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게 소득 분위별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평균 액수입니다.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국가별로도 다르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저는 비슷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아마 우리나라가 예, 많이 늘은 건가요? 많이 그동안 그때는 터무니없이 늘어났는데요. 적었어요. 예. 그때 제가 그게 한 2018, 17, 16년 뭐 이럴 때쯤 기준 한 10년 전쯤 되겠네요. 10년 전쯤 기준으로는 일본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됐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같은 잣대를 놓고 한번 국제 비교를 한번 해보는 작업은 해야 하는데요. 아마 통계가 예. 있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농업 분야의 지원을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비교 열위라고 보고 여기는 빨리빨리 사실은 정리해서 도시의 산업 영역으로 옮기는 게 낫다는 게 기존의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그거 바꿔야 될 때가 됐고 그래서 네. 보조금을 주는데 네. 그 보조금이 좀 적정해야 사실은 농민들도 견뎌낼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예, 비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뭐 세판이나 FTA니 나중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필연적으로 농축산업, 농업축산업 분야의 양보를 요구당하잖아요. 산업 부문 공업화된 부분이 좀 진출하려면 농업 분야를 축산 분야 이런 거 양보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다른 여러 나라들 다니면서 계속 우리 시장 개척하려고 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반드시 이 문제가 조금씩 걸려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농민들이 또 화가 난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결국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규정, 그러니까 경제 질서를 바꾸면서 이익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 보는 집단이 있는데 이익 보는 집단이 손해 보는 집단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면 그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면 그게 매우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저항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에도 FTA 체결할 때 무슨 기금인가 뭔가를 1조 원 만들기로 상생협력기금 하기로 예. 했는데 예. 그거를 사실 1조 원도 매우 적은 금액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네. 당시 기준으로도 예. 그나마 안 되고 한 30%밖에 3천억밖에 안 됐다고? 올해가 끝입니다. 근데 그것도 끝이고. 30%밖에 안 됐습니다. 일단은 그런 식의 그러니까 참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1조 원인데 맞습니다. 결론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수출액의 몇 퍼센트 뭐 하든지 아니면 수출로 인한 이익의 뭐 0.몇 퍼센트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히 보장을 했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작출을 하게 하든지 그냥 하고 싶은 기업만 해라. 선의로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발성에. 예. 내가 보니까 그거는 그때 장난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하게 되면 최소한 정부에서 그 부분은 책임을 져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워낙 부담이 되면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 이익에서 일부를 분담하게 이렇게 해서 그거는 농민이나 국내 피해보는 산업 분야의 뭐 보상이라면 보상 이건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 말씀 주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이제 개방 이슈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문법이 계속 비슷하다는 거죠. 자, 개방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지원할게요.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 뭐 계산된 액수보다 실은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복구가. 예. 그거를 예. 이게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인데 우리 정책실장도 계시니까 어쨌든 정부가 농민들한테 1조 원 정도를 전부해주고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못했으면 그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건 정부의 신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예. 7천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 그 7천억 정도를 일단 요새 뭐 세수 상황도 괜찮은 편이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대신 책임지는 방법을 잘 강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농특 늘어난 부분에도 해도 그걸로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시장을 늘려야 되는데 경제 영토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그 피해 보는 쪽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피해가 있다면 그만큼 전보를 해줘야지. 그걸 어떻게 전보할 수 있을지를 농민단체들하고 좀 협의를 진지하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막 반대한다면서요. 농민단체들은 당연히 굉장히 그렇겠죠. 예, 예. 반대합니다. 대책을 함께 논의해서 만들자. 예, 해서 그래서- 실제 예. 필요한 대안을 만들어 보시죠. 예. 그 다음에 이건 나는 좀 잘 모르겠던데요. 여기도 표현을 보면 농업인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아, 예. 그거 왜 농업인이냐 농민이지 아. 그 논쟁 혹시 알고 계세요? 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농업인의 날도 농민의 날로 변경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 왜 농민을 농업인으로 바꿨을까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대통령님.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든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비슷한 맥락인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농민이라는 말보다는 그렇지. 농업 경영체.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부담감이 없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럴 그래서 수 있겠네요. 예, 그 농민 부분에 그럼 뭔가 대해서 약간 전투적이고 저항적이고 뭔가 이념적인 이런 이념적이고 언어로 그런 들리는데 느낌이에요. 농업 경영체, 농업인 이러면 이게 좀 더 이제 뭐 생산 주체로서 경영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그 농촌 지역에 가면 농민하고 농업인이 병존하죠. 그렇습니다. 농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 예.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마 농업인일 테고 예.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농민일 테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은 거의 다 뭐 거의 가족농, 농업인. 상업농이죠, 사실은 지금은. 예. 어쨌든 그런 게 있더라. 근데 막 이것도 그런 이념적인 측면들이 있군요. 저희 단체들과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그 찬성 반대 좀 이제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요. 좀 반반 정도. 반반 정도요. 역시
그때도 그 참고하십시오. 나중에 논의할 예. 때.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금 전국에 군이 몇 개입니까? 80 몇 개인데. 예. 근데 지금 인구 우리가 감소 지역 농어촌은 69개입니다. 그 중에서 예. 그렇지 양평 이런 데 늘어나니까. 예. 그럼 어쨌든 69개. 지금 하반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합쳐서 17개? 7개. 예. 그러면 3분의 1이 안 되네요. 예, 4분의 1. 예. 4분의 1쯤 되네. 예. 근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다 하고 싶으시죠, 수요는. 어쨌든 실태 조사를 좀 더 하고 여기에 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자리 잡을 테고 네. 예를 들면 모범적 사례를 공유를 한다든지 아까 예. 보니까 사회연대 경제 네. 그 부분은 매우 어울리죠 이거하고 네, 이 그렇습니다. 사업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실제 만들 수 있을 네. 거고요. 저번에 창업이 지금 현재까지 500군데가 됐더라. 585개 늘어났습니다. 최소 상반기. 580명의 일자리가 생긴 거네요. 사실은 그 창업한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또 그렇죠. 여러 사람이 하니까 일자리는 더 늘어났습니다. 뭐 어쨌든 일자리도 지속적 일자리니까 그죠?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 재원 얘기를 예. 잠깐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예, 농특회계. 특별세? 예. 그게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올해? 현재는 12.5조 원입니다. 올해. 예, 올해는 작년에 예, 작년에 편성한 올해 농특세가 12.5조고요. 자체 사업비가 있고 여기서 공익직불금이 있고 지특회계로 또 넘겨주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농특세가 12.5조라는 게 농특세 거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회계에서 일로 넘어와서 이렇게 형성된 거라서요. 옛날에는 오히려 부족했었다. 예, 부족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특세가 어쨌든 증시 화랑 때문에 많이 늘어났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올해는 아직 그 재원이 반영되지 않은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된 올해 불러가는 예산액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나부터는 훨씬 더 그 예상보다 더 많이. 작년에 나름 하반기에는 증시 활성화되는 거를 감안해서 했겠지만 이 정도로 활성화될 줄 몰랐을 거고. 예. 그럼 작년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세입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예측치는 어느 정도예요? 저희가 20조 될 것으로 예. 대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그 올해는 18조 5천억에서 한 원래 20조, 예산은 원래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9조 2천억 정도. 올해 세수를 9조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예, 작년도에는 9조 2천억. 작년도에 예측한 올해의 세수가 그러니까 작년도의 올해는 세수가 그 예산 저희가 예측한 거는 8조 5천억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네. 마이크 켜고 얘기해야 돼. 작년에 실적이 9조 2천이고요. 금년도에 본 예산으로 예측한 게 8조. 그거 마이크 안 들어오는데? 누가 마이크를 켜놓은 거예요? 네. 네, 켜보세요. 누가 마이크를 켜놨을 가능성이? 네. 25년도에 실적이 있는데요. 실적은 9조 2천이었고요. 작년에 금년치를 본 예산 때 전망해 놓은 거는 한 8조 5천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하면 세입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숫자가 13조 6천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전망했을 때는 13조 6천에서 더 늘어서 한 18조 정도 될 거예요. 2배 정도 작년에 본 예산 대비하면 2배 늘었다 그 말이잖아요. 어쨌든 재원은 좀 여력이 생긴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농특회계의 그 용도들을 훨씬 더 넓게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용도로 이런 쪽으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안정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2년 시범 사업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속 사업으로 바뀌면 사실 인구 유입도 확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2년 하고 혹시 더 계속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에 한 3-4% 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예. 줄어들던 거 안 줄어드니까 그까지 하면 4-5% 늘어나는 걸 텐데. 4.9%. 4.9%, 나 5% 늘어나는 네. 건데 이게 이제 지속 사업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된다라고 판단하면
인생 설계 자체를 바꿀 만한 유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예. 그 제도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예. 그래서 그 설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법도 만들지만 예를 들면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그 재원하고 그렇게 이제 지역 예를 들면 한 89개를 전부 할 수 있고 재원이 확보되고 그러면은 사실 아까 말한 수요응답원 농어촌 그 공영 뭐 그건 얼마 들지 않는 거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거기다 포함시킬 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장 필요한 지속해야 될 사업, 돈 드는 사업을 농어촌 특별세, 그 세는 지금 계속될 거니까 그죠? 예, 장기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농어촌 특별회계의 전체 시스템을 좀 설계를 시스템을 해야 다시 될 것 지금 같아요. 농림장관이 하고 있고요. 계속 한다고 하면 예. 물론 검증해봐야 되겠지만 예. 사실은 뭐 이론 여지가 없는 건데 예, 결국 하게 될 텐데 농업보다도 농어촌 지역 단위로 보면은 훨씬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농특회계 자체가 사실 결국 다 그 지역이 원한 거니까요. 예, 그렇게 지금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방의 소멸도 막고 인구 분산도 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어쨌든 지역도 지키고 특히 거기에다가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이든 뭐 태양광 발전 사업까지 할 수 있게 하면 농촌이 살만한 곳이 될 거예요, 도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건 일단은 다 했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는데 우리 창간단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앞에 분 자기 소개 좀 해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광에서 왔습니다. 영광입니다. 차상혁입니다. 예. 대통령님, 농촌지역 유휴공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4,000곳이 넘는 폐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이 중 10%는 미활용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폐교를 비롯한 농촌지역의 창고 등 다양한 장소에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주민들이 지혜롭게 해결한 서로마을이라고 하는 폐교 공간이 저희 영광군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생한 폐교에는 월 평균 1,000여 명 이상 내외가 방문하는 농촌 관광의 거점 역할이 가능한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농촌 지역민 삶의 질과 또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응원과 또 지지가 절실합니다. 늘 농촌 지역 위에 노력해 주셔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많은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의견 들어볼까요? 맨 끝에 여성 마이크 주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농부 13년 차부터 농림축산식품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제주에서 어제 비행기 타고 어이구, 세상에.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로지 그 농림축산식품부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14년 차 조직한 작업해 놓은 사업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14년 차 유기농 귤농부지만 저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청년 농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탱자부터 키워가지고 그렇게 직접 이렇게 유기농 귤 수확하려면 최소 12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직접 해보니까 청년 농들이 보면은 이렇게 너무 대책 없이 그 현장에 뛰어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교육이라는 교육은요, 한 10년간 계속 청년 농부들하고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청년들한테 돈을 먼저 지급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농사 짓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10년간 내가 유기농 농사를 해서 농사가 안 됐을 때도 그 리스크를 먼저 계산해가지고 제가 그 돈을 킵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10억을 모았는데 그 돈이 한 11년 차 되니까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너무 성급하게 뭐 멘티라든가 멘토
뭐 그 도제 그 방식을 이렇게 외국의 거를 보니까 살짝 이렇게 도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좀 제가 직접 줄여주면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멀리서 왔으니까 조금만 봐주십시오. 네. 그래서 아니 그 일정 기간을 이 전문 농업인을 양성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면 기껏해봐야 길어봐야 1년이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 청년 농들한테 5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주는 거는요. 너 빚쟁이 되라 하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관님께서 청년 농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데 요 부분을 좀 더 계획적으로 단기적인 계획 말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저도 어찌 보면 기득권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장년 농부들한테 주는 혜택을 좀 욕먹을 수 있겠지만 청년 농들한테 좀 더 신경 써서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여기 혹시 저 온라인상으로 낸 우리 국민 의견은 혹시 좀 있어요? 예, 저희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아이디 SRB701님께서 그 과일 간식이 재개됐다고 하는데 그 우리 아이 학교에서는 왜 아직 안 주냐? 좀 확대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자기 몇 학년에 뭐 이런 건 얘기는 없고요. 하여튼 나는 못 받고 있는데 나까지 늘려라. 우리 애까지. 지역마다 줄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아마 못 받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단위로 하는데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세종하고 인천이 지방비 매칭이 안 돼서 지금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세종하고 인천이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래요? 아마 정보를 좀 뭐 늦게 받으실 수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지자체랑 최대한 의논해서 그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인데. 예, 매칭 사업입니다. 지역에 못 받는 지역이 있고 지금 저의 취지는 나이 그러니까 다른 애는 받는데 내 애는 못 받는다 이런 취지 같은데? 지역적인 것 같습니다.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이라고 아까 그랬고요. 예. 또 윤상훈 S7G님께서 농촌에서 좀 창업 준비 중인데 어려움이 많다. 지역별로 좀 빈집 정보라든지 창업 관련 정부 지원 내용을 좀 쉽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민트9494님께서 치킨 벨트 좀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조만간 가보려고 하는데 좀 근처에 놀거리도 좀 같이 정보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치킨 벨트에 놀거리 벨트도 좀 찾아놔라. 우리 장관님 좀 찾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K 치킨 벨트 지도 들어가시면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해양수산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대변인 정도현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업무보고입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연안과 바다를 혁신해서 초격차 해양보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양수산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지시 및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 총 165건 중 162건을 완료하고 3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외부 반복 지적사항입니다. 국회, 언론 등이 제기한 다양한 문제를 해양수산 정책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양 쓰레기 저감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해달라는 국회 지적에 따라 수거 인력 및 장비에 대한 국비 보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해양 수도권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HMM을 비롯한 4개 해운선사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남부 해양 수도권 육성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중동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호르무즈 내측 우리 선박 26척 중 24척이 무사히 이탈하였으며 원유 운반선 13척을 동해로 대체 투입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은 상반기 19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4% 증가하였으며 수산업 혁신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도 제정하였습니다. 해양안전 영토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해양사고 인명피해는 작년보다 28% 감소하였으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 처벌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여 상반기 크루즈 관광객은 7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해양 외교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8 유엔 해양총회 준비 기획단도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는 올 하반기 북극 항로 진출, 수산물 물가 관리 등 8가지 역점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극 항로로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올 8, 9월에 북극 항로 15문항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15문항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유럽까지 약 40일에서 45일에 걸쳐 왕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북극 항로 항해 지원을 위하여 항만 인프라 구축, 극지 해기사 양성 등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철저한 수산물 물가 관리로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고등어 특사단 파견과 주요 수산물 증산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산물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생산과 유통 과정도 혁신하겠습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어업인의 생산 비용을 줄이고 온라인 도매 시장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등어 등 할당 관세 물량을 상시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제재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과제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새 심장, 압도적 점유율,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그 주인공은 반도체, 그리고 검은 반도체 K기업. 견고한 생산 기반 구축, 보관 비축 역량 강화, 가공 유통체계 고도화, 산업태질 개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K기업. 현아! 고백할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사실 김이야?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은 이미 전 세계인이 즐겨 먹는 글로벌 식품이 되었습니다. 세계 교역량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우리 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김 세계 규격 제정과 GIM 김 명칭 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김을 발굴하기 위한 수출 스타 상품 개발과 신흥 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섬과 연안까지 기본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섬 연안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9개 항로에 대한 여객선 공영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섬 연안 지역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 복지버스, 줄여서 어복버스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격에 어울리는 해양 안전 영토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조속히 정착하고 3만 척에 이르는 나홀로 조업선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빈틈없는 해양 영토 감시를 위해 중국과 공조하여 불법 어업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불법 어구 철거와 인공시설물 설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아직 끝나지 않은 중동 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위기 대응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남은 선박 2척의 안전한 이탈을 지원하는 한편 제2의 중동 상황에 대비하여 해상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필수 선대도 확충하겠습니다. AI로 해양수산의 대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선도부자로 피지컬 AI 스마트 항만과 완전 무인 자율운항 선박 개발에 주력하고 해수욕장 이안류 사고 예방 플랫폼과 같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을 도입하겠습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젊은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해양수산 교육과 청년 취업을 연계하고 수산 분야의 청년 일터 조성을 위해 청년 바다마을 5개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주도 성장 과제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동남권에 있는 유일한 중앙부처로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을 최일선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 울산, 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본격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1천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동남권 해양산업 고도화를 위해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 선박 시장을 육성하고 동남아 해양 플랜트 시장 진출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크루즈 관광객 170만 명 달성과 체류용 관광벨트 전략 수립으로 남해안 해양 관광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해양수산업이 지역 경제의 신활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5곡 3특 권역별 연안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바다 생활권 특화 펀드를 활용하여 연안 지역 창업 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지역 물류 걱정 한만이 적기 개발되도록 전북 새만금 신항을 준공하고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하반기 개혁 과제입니다. 연근의 어업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어업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1,500여 건에 달하는 어업 규제도 절반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인권 침해 적발 시 면허 취소와 송출입 업체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인 상담사도 추가 배치하겠습니다. 해저 인프라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 중 해저 인프라 공간 정보 DB를 구축하고 입체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 정상화 과제입니다. 바다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1만 8천여 건에 달하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원상 회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둘째, 항만 배후단지에서 불법 전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 중 항만 배후단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현안 과제입니다. 여름철 재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수온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 장비를 30% 확대 보급하고 태풍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저감에도 힘쓰겠습니다. 주요 유입 수역의 차단 시설 확대 등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상시 수거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고 국민에게 행복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힘찬 항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해경 이어서 하시죠. 네, 그냥 시작하십시오. 예, 화면. 예.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하반기 역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외국어선을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벌금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단속 훈련과 전술대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기동전단 운영과 합동 특별단속 등을 통해 초기에 엄단하겠습니다. 불법 조업을 판단할 수 있는 AI 기술을 연내에 개발하고 국가 이성정보를 기반으로 한 광역 감시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